그러면 지금부터 제 1014회 정책 지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대학원의 김봉환 교수고요. 오늘의 주제는 기업의 ESG 추구와 규제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토론은 김앤장 에 계시는 변호사님이랑 그다음에 고길곤 저희 대학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세 분 소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LLM을 받으셨고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저희 서울대학교에 와서 지금 법과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M&A 전문 변호사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40세 이하 40대 법률가에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고요. 최근에는 회사법, 금융법, 특히 오늘 얘기해 주실 ESG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혜성 변호사님이십니다. 김혜성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LLM과 SJD를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무뿐만 아니라 보니까 논문도 활발하게 출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원 고길곤 교수님이십니다. 소개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하시고요. 저희 대학원 졸업하시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저희 대학원에 오시기 전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량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많이 보이셨지만 특히 오늘 또 얘기할 ESG에 대해서도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정준혁 교수님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준혁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대 정준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ESG와 규제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한 1, 2년 사이에 ESG 관련된 그런 논의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ESG가 대략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열풍이 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실은 ESG라는 게 이제 환경이나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라는 데 이제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기존에 있던 우리 환경 관련 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이나 규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ESG 시대에 이 법이나 규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내용으로 한 2, 30분 정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간단하게 최근의 그 동향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쪽입니다. 네, 먼저 ESG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를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가 투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이건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쪽의 이야기일 테고요. 그리고 기업이 경영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이런 재무적 사항은 지금도 사실은 다 감안을 하면서 이제 투자나 경영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사항을 고려를 하는 것 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을 우리가 ESG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ESG 용어 자체는 여기 영어로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뭐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니까 이 말 자체는 사실은 뭐 어떤 주장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출발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고려하는 그런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같은 그 요소, 비재무적 팩터 자체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은 넓게는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그 투자 활동이나 경영 활동까지 넓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사실 ESG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있던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러니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해관계자주의, 그러니까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자라는 그런 이해관계자주의까지 다 지금 약간 흡수해서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현실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G 논의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만 키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냥 착한 일을 하자 이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그 투자나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회사의 생존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경영 성과나 뭐 주주의 주식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펀드들의 투자 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기업의 자선 활동이다. 우리가 뭐 연말이 되면은 이제 기업체들에서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데 이렇게 쓰라고 이제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가 ESG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거는 그냥 기업이 착한 일을 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ESG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기업의 사업 내용 자체를 친환경적 그리고 친사회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이제 기부 행위라든지 자선 활동과는 좀 다소 구분이 되는 그런 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ESG를 설명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이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이제 속담은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을 어떻게 벌든 상관없이 네가 이제 잘 쓰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ESG 측면에서는 나타내는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 미국 1900년대 초반에 뭐 카네기나 락펠러 같은 분들이 많은 그런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고 또 그리고 또 자선 활동도 또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평가가 좀 이중적인데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의 좋은 예가 아닐까 싶고 ESG는 사실은 정승같이 쓸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정승같이 벌어라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ESG 시대에 맞게 그 속담을 리프레이즈를 하면은 정승같이 벌어서 네 맘대로 써라가 사실은 ESG가 아닐까. 이러면은 조금 좀 ESG와 기존 논의와 조금 차이가 와닿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논의의 태동과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 용어 자체가 이제 등장한 거는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2004년에 처음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유엔 산하 국제기구 지금도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이런 이니시에티브를 만듭니다. Who Cares Wins라는 이니시에티브를 발족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ESG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사의 의사결정 및 투자자의 투자 결정 요소로 ESG를 반영하는 게 이게 리질리언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UN 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거를 이제 당시 사무총장인 이제 코피 아난 사무총장 주도하에 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온갖 그 금융기관들, 연기금, 거래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다 서명을 하면서 여기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천여 곳이 지금 서명을 했고 이게 단순히 서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이제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계속 이제 탈락도 시키고 다시 가입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국제기구, 특히 유엔의 주도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의 핵심은 이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를 통해서 기업의 활동을 바꾸자. 우리가 아무리 기업한테 좀 착한 일을 해라, 환경오염을 좀 덜하는 쪽으로 사업 모델을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제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서 활동을 바꾸자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에 제가 이제 UNPRI가 제시하는 뭐 6가지 원칙을 이제 뭐 영문본이랑 이제 국문본으로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ESG 팩터들을 고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투자업계에 확산을 시키겠다, 연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 원칙은 아직 뭐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원칙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엔이 왜 갑자기 이런 거를 들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들 다 잘 아시는 그 UN SDG,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UN 총회에서 이제 15년마다 한 번씩 15년 동안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 같은 거를 제시를 하는데 2015년에 이제 그 총회에서 결의를 하면서 우리가 16년부터 30년까지는 이런 목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런 17가지 목표를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빈곤 퇴치라든지 뭐 기아 퇴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가시면은 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기업 활동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13번에 뭐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수질, 뭐 생태계, 뭐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유엔이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유엔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잘 아시는 그 기후 변화 관련된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체결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이 기후 파리 협정이 좀 워낙 의미가 큰 게, 여기에 서명한 당사국들은 이제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를 이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37%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뭐 탄소 배출권 할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보시면은 이런 이제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거는 특히 이게 어느 한 기업이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국가가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야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뭐 10개가 하고 5개가 안 한다, 그래도 이게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된 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ESG 열풍이 갑자기 붑니다.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사실 ESG라는 말 자체를 들으신 지가 아마 한 1, 2년 안쪽이 아닐까.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전부터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거는 정말 한 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작년 초부터인 것 같고, 그 열풍의 계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결정타가 2번이 있었는데요. 결정적 계기가 2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미국에서 이제 2019년에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경제인 연합회 내지는 뭐 대한상공회의소 한 요정 이거랑 이제 그 비슷한 그런 경영인들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2019년 8월 달에 회사의 목적에 대한 성명서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 기업들의 유명 CEO들이 181명이 여기 서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라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단기적 주주 가치가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제공을 하고 주주의 그 회사 경영 관여 기회들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야 뭐 들으시면은 이거 뭐 좋은 얘기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쇼킹했던 이유가, 이 똑같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1997년에는 완전 정반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는 뭐면은, 여기 발표문에 써 있습니다만은, 야,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제공하는 게
기업의 유일한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다가 이해관계자도 안 되고 주주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97년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년 만에 완벽하게 이제 반대가 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이익 극대화에서 이런 이해관계자주의로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거고, 이 내용은 제가 그 성명서에서 이제 저 핵심 내용을 발췌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소비자를 챙기겠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공급업체들, 납품업체들을 페어하고 에티컬하게 다루겠다, 뭐 지역사회를 챙기겠다, 환경을 챙기겠다, 주주의 장기이익을 챙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경영진 측에서는 이제 이런 성명서가 있었고, 투자자 측에서도 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이제 블랙락이, 여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가 이제 1등인데, 거기에 이제 그 CEO이자 파운더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매년 이제 수많은 회사들을 블랙락이 이제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서한을 보내는데, 그 레터에서 2018년에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계속 이제 비슷한 내용을 보내다가 21년에는 올 초에는 아주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그 다음에 넷제로 이런 거에 대처해야 되고 그 계획들을 니네가 좀 제시를 해라라고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그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S&P 500 상장회사의 한 20% 정도 지분을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의결권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들고 있는데,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제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가 많고 미국은 아닌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데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CEO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안 따랐을 경우 자기가 잘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빅3라고 하는 이제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한 10년 전만 해도 또 자산운용사들도 완벽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뱅가드 그룹의 이제 존 보글 그 회장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듯이 이제 경영자들이 좀 너무 맘대로 한다라는 게 이제 그 불만이 많았는데, 주주 중심 자본주의를 해라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자들도 극적인 변화를 하고 또 투자자들도 정말 불과 한 1, 2년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내도 그렇고 그 파장이라는 게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럽 얘기를 조금 넘어가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ESG 역사가 뭐 상당히 깁니다. 뭐 ESG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거 비슷한 게 많았고, 사실 이제 제일 앞서 나가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 ESG 관련된 요소들을 이제 공시를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서 지금 뭐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나 이런 데들이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프랑스는 이미 2000년, 2001년 그때부터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기업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다음 뭐 양성, 고용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여기도 재밌는 게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등판을 해서 법을 바꿉니다. 법을 이 박트법이라는 거를 바꾸는데, 회사 의사결정 시에 이런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의 명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참 아주 그 강한 건데,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당연히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를 말하자면은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사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제가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그 연두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를 봤는데,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한참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도 조금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상당히 신선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06년에 회사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이 이제 가장 드라이브를 지금 세게 걸고 있는데 2019년 12월에 이제 집행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독일 분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이제 내 임기 중에서 6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게 바로 유러피안 그린 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꼭 뭐 사회 환경 문제 해결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EU의 이제 관련 산업을 좀 발전을 시키고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관련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풍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갑자기 사람들이 한 1, 2년 사이에 착해진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럴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원인을 한번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우리나라랑도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이랑 미국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이런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좀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계기가 이제 사실은 그 세계 금융위기 2008년 그다음 유로존 위기 그때부터 이제 많이 촉발이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주 단기주의에 대한 그런 그 정치적인 압박들이 들어왔고 지난 미국 대선을 보면 참 상당히 재밌었던 게 뭐 다 이제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 그 민주당 쪽의 유력 후보들이 아주 급격한 그런 이제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요. 또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반독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들이 상당히 커졌고요. 결정타가 바로 이제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이제 사회 안전 문제가 이제 전면으로 등장을 하고 백신 간의 불평등이라든지 뭐 빈부격차, 뭐 근로자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기업이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이 지금 아주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ESG 중에서도 역시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한 나라만, 어느 한 기업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이고 그다음에 전 경제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ESG 관련된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법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 법 바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사실은 늦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ESG 관련된 거는 이게 법 바뀐 다음에 했다가는 이게 못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 52시간제 그 근로시간 관련돼서 시행이 됐을 때 그런 거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법 시행되고 한 달 만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력도 따로 확보를 해야 되고 사실 사전적인 준비 기간이 긴데 이런 ESG 요소야말로 사실은 그런 준비 기간이 훨씬 더 긴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발표문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 EU가 이제 온실가스를 55% 줄이겠다고 하면서 이제 Fit for 55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2035년부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는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뭐 한 10몇 년 남았는데 이제 설비를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특히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 뭐 시멘트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 내에 이게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 투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주주들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적으로 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유니버셜 투자자들, 우리가 연기금들 같은 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투자를 안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한 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 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게 사실은 제일 수익률 증대에 맞고 그러려면은 어떤 게 없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코로나 이런 게 등장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그다음에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안 해야지 유니버셜 투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계속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두 그 기업에서 이런 환경 관련된 개선 비용들을 많이 지출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내려가게 하면은 그게 이런 대형 투자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랙락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데는 이익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먹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빅3 자산 운용사들이 뭐 거의 지금 한 의결권의 25% 정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요.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운용사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줄줄이 올라가면은 결국 제일 위에 그 일반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해 봐도 이게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운용역,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 운용역, 회사 CEO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저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그 줄을 타고 이제 쭉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소비자 측면에서도 예전보다 이제 소비자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영향력 행사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집단 행동 문제가 사실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은 이제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옆에 거는 애플의 10대 주주고 오른쪽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10대 주주인데요. 보시면은 다 뭐 뱅가드,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뭐 최근의 트렌드랑 그 다음에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왜 기업에 요구를 하느냐?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과 정부의 역할, 규제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ESG라는 거는 이제 기업이 이런 환경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챙겨라라는 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우리가 세금을 왜 냈는데 이런 거 하려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뭐 인권이나 노동이나 환경이나 뭐 양성평등 등등등의 문제는 우리가 노동법도 있고 공정거래법도 있고 환경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있고 다 그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 안 하고 준법 경영하고 이익 많이 내서 세금 많이 내고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 잘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이게 당연히 기업이 할 게 아니라 정부나 법이 할 건데 왜 기업에게 이걸 요구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고,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1970년에 그 밀턴 프리드만이 한 얘기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이유가 왜 그러면은 오히려 기업이 뭔가 사회적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주주 의사가 아니라 그냥 경영자의 취향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세금 열심히 내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기업이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것 같다라는 이제 기고를 하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회사법 쪽에서는 이제 1980년대 그 적대적 M&A 붐이 미국에서 불고, 그다음에 90년대 이제 스톡 옵션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되면서 주가가 너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낮으면은 적대적 M&A를 당하고, 또 주가가 높아야지 경영자들이 스톡 옵션으로 돈을 버니까 주가가 너무 중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주 우선주의가 확고한 그런 견해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후로 사실은 많은 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1970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기업의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가파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웬만한 중견 국가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술도 복잡해지고 사업 내용도 너무 복잡해서 정부가 이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규제를 하기가 어렵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또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은 이런 배경에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검찰이나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금감원이 아무리 밖에서 보려고 해도 한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 통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ESG도 이제 기업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보다는 기업이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이 환경오염 물질을 유발을 하고 그걸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서 정부가 그 돈으로 정화를 하는 거랑 기업이 애당초 조금 더 돈을 많이 들여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후자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 내용을 조금 바꾸는 게 ESG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좀 미국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법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총기 규제 같은 경우인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총기 사고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걸 해결하고 싶다라는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면은 그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영향을 행사해서 법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규제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뭔가를 해라라는 그 ESG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ESG와 그 정부의 역할 그리고 규제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다 들었는데 기업이 이제 왜 ESG를 추진하는지에 대한 그런 동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SG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준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준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 요거를 이제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왜 ESG를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그냥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냥 지배주주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배주주가 이런 사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경영진한테 좀 ESG 이런 거 해라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 압박이나 사회적 압박이 연기금한테 가고 연기금이 기관 투자자한테 내리고 기관 투자자가 또 회사한테 내리는 그 루트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그 보이콧을 통해서 ESG가 안 좋은 그런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뭐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통한 압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압박은 그 마지막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압박인데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최근에 뭐 면화 공급과 관련돼서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경우에 그 내부적인 그런 그 공공업체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관련된 그런 내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기업이 ESG를 챙겨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이제 회사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신념에 맞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 기업 가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루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루트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 거냐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측 그 상단에 있는 지배주주 쪽 루트는 이게 지배주주가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마켓 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예를 들면은 뭐 50%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연기금에서 이야기를 해도 기관 투자가 이야기를 해도 당연히 신경 쓰이고 당연히 이제 따르는 형식은 취하겠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지배주가 결국에는 내가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배주가 유인이 없다면 안 할 겁니다. 캐피탈 마켓 쪽으로는 분명히 그렇고요. 그런 점이 사실은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미국은 이제 지배주가 없는 회사가 많으니까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런 그 압박 경로가 아주 잘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밑에는 이제 위쪽은 캐피탈 마켓이고 아래쪽은 이제 프로덕트 마켓인데 소비자도 예를 들면은 독과점 기업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독과점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 시장을 포커스하는 뭐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데들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보이콧팅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의존을 안 하는 그런 내셔널 챔피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조금 잘 작동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규제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가 ESG를 당연히 중시하고 이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만은 법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환경을 고려했을 때 ESG 투자가 모든 거를 해결해 줄 거다라는 거에는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훨씬 안 먹힐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ESG 경영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ESG 투자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환경법이나 노동법 같은 거는 조금 느슨하게 해도 된다라는 접근 방법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제 노력과 병행이 돼야 된다. 이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ESG 투자와 관련돼서는 그 마지막 발표문 상단에 있는 것처럼 지금 ESG 워싱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모두의 그 2019년에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그 CEO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 하버드 로스쿨의 그 루시안 베척 교수, 아주 유명한 회사법 쪽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실증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실제 이런 선언한 회사들에서 뭔가 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뭐 규정조차도 바꾼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규제 도입을 조금 늦추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런 핑계를 하기가 되게 쉽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실적이 되게 안 좋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니 왜 그렇게 경영을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관계자 좀 저기 보호해주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사실은 핑계대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사회 문제에 관련된 그런 법 규제 도입에 대한 노력도 우리가 함께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ESG 투자와 관련돼서는 이런 공시제도 정립이 너무도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게 자본시장법상 그 공시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위반이 있는 경우에 저 형사처벌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강제 수단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컨설팅하고 이런 데들도 아주 많은데 그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게 인포메이션 인티미디어리스의 역할로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신용평가사라든지 그런 데랑 이제 그 기능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절차의 투명성이라든지 컨플릭트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한 좀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예, 저 이상으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주현 교수님, 정주현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ESG가 어떻게 이렇게 열풍이 불게 됐는지, 또 해외 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규제 노력이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외부에서 오신 김혜성 변호사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희 행정대학원에서 이렇게 실무, 특히 이제 법 쪽의 법 분야에 있는 로펌 변호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법대 교수님과 이렇게 법과 이렇게 행정대학원이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것이 ESG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나아가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ESG에 있어서는 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김보환 교수님과 이렇게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정 교수님 발표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유용한 얘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법대 회사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주주자본주의에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의 대두가 된 거는 굉장히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이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정 교수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때까지는 주주자본주의와 스테이크홀더의 이러한 갈등 관계에서 뭐 전혀 이렇게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의 힘이 발휘하지 못한 게 오랜 기간이 이제 되어 왔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이렇게 아웃스탠딩한 아규먼트는 전혀 노무로서 역할이 없다. 주주자본주의라는 거는 쉐어홀더 밸류 맥시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지표로서 그리고 기준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스테이크홀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모호한 거고 그렇게 이러한 모호한 거를 기준으로 삼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경영자들이 이러한 경영자들의 리웨이만 그러니까 오히려 엇나가는 행동들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프랙티스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ESG 가치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미팅을 요청하시고 그러면 만나서 우리 ESG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ESG라는 게 그런 면이 여전히 그렇게 존재를 하고 그럴 때 저는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는 건 사실은 기업마다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다른 것들이 지금 그러면 ESG를 어떻게 기업마다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것들은 또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더 발표문에 집중을 하면 저희 정 교수님께서 워낙 이렇게 시의적절한 제재에 대해서 특히 왜 ESG가 열풍이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컨사이스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풍의 요인으로 ESG 요소에 대해서 이제 사회 정치적 압박이 강해졌다. 그리고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했다. 그리고 유니버설 투자자들이 등장했고 뭐 그런 주주와 소비자가 영향력을 옛날보다 IT 시대에 이렇게 맞춰서 영향력 행사가 굉장히 용이해졌다. 그런 것들을 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전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절한 이게 동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게 사실 CSR과 달리 ESG가 저는 유행으로 지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행정대학원에서는 그러면 정부의 역할, 우리 행정법의 역할이 어떤 건지가 이제 조금 더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런 게 대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 정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지형이 미국이나 미국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제 도입이 환경이나 사회에 대해서 법제 도입이 이제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공시제도나 ESG 평가제도의 정립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압력이 어디서 오고 있냐는 부분인데요. 말씀해 주신 압력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조금 동의를 하는데 저가 실무적으로 그리고 조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압력은 사실은 소비 시장입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막 했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같이 말씀하신 대로 분산 소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주총마다 우리 이사 지위, 특히 4대 이사 지위를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회사가 적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렇다면 ESG가 왜 이 열풍이 됐냐라는 거는 저는 좀 소비 시장의 변화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언스트앤영에서도 이제 소비 시장을 글로벌리 좀 조사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비드 이후로 오히려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코비드가 생각했으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가격에 민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코비드가 하면서도 이 소비자들이 내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고 싶다라는 역량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내가 자체로 하나하나를 할 수는 없더라도 나의 소비가 부담이 아주 크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나의 소비가 지속 가능한 소비이고 싶다. 그러한 것들이 뚜렷하게 조금 인지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스트앤영에서는 CEO들이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성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억세서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CEO들의 지금 필요한 명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 기업을 조금 예시를 드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러지만 근래 ESG 가치가 문제가 된 데들은 대표이사의 퇴진이나 그리고 주가의 하락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주가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효율성이 있는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업의 레퓨테이션이 이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 이 기업의 레퓨테이션이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 기업이 영업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자본시장에서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더 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까 2019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그 발표, 스테이트먼트를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9년이 그런 그 observation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는 게 블랙락의 2019년 CEO 레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블랙락은 매년 초에 이제 CEO가 자기 본인들의 지금 올해 기준은 이제 1경이 넘는데요. 투자 자산이, 운용 자산이.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을 자기들이 그 투자 자산을 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 투자 회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레터로 다 보내는데 이때 레터에서 발표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대두를 갖다가 꼭 꼬집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에 주축이 되면서 회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 회사의 목적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무를 충실하지 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장기간으로 이제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 그러한 부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으로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는 퇴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좌초 자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좌초 자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ESG 투자를 경영을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ESG 요구도 자본시장도 이러한 소비시장, 기업 가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돈 버는데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기 시작한 것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고, 저는 그 변화를 소비시장에서 조금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발표 그 토론문에 담겨지지 않아도 저희가 한 지금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ESG에 대해서 관심이 갑자기 폭발된 건 작년 말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에 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수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거나 뭐 이게 반도체를 공급을 한다거나 뭘 공급을 할 때 상대방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재생에너지로 됐냐, 100%로 그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거는 바로 이렇게 연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먼저 본인들의 영향력이 행사하기 쉬운 미국의 기업 그리고 유럽의 기업한테 가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러한 기업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본인들이 납품을 받는 회사, 본인들에게 하고 있는 회사, 본인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더 확대돼서 이 ESG를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작년 말부터의 그거 하기 전까지도 이 조용조용히 그게 이제 ESG 경영이라고 화두가 되기 전까지도 이러한 압박을 받아온 기업들은, 수출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그 선진 기업들을 그 상대로 하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G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IR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진 프레셔를 이제 받아왔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그 해외 소비자들, 이거는 개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일 수도 있다라고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그 해외 소비자들의 압력이 또 그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강한 조금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그거에 더해서, 그러니까 주주 요구에 부과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좀 그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했던 얘기가 이란 해외 연기금들이나 주주들이 사실은 이제 그 사망사고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기업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분산소유 구조니까 압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선주한테 갔었습니다. 오더를 내리는. 그래갖고 이 선주를 압박을 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배를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게 변화들이 오히려 그런 쪽에서 소비시장에서 많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ESG에 얼마나 enforceability가 있는지, 그리고 프레셔가 있는지에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행정장관의 관심사항이실 건데요. 이걸 어느 정도로 법으로 강제성을 부과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점점 더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EU 텍사너미 잘 아실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인 제도화의 관점은 EU가 주도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작년 그러면서 정부들도 어떻게 해야지 많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이게 하나하나를 ESG가 저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준법 경영,
준법 경영이 정부를 상대로 한 컴플라이언스였다면 이 ESG는 준시장 경영이다. 시장을 맞춰서 하는 그 ESG는 준시장 경영인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말이 되니까 그러면 정부가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정해진 모형으로 만들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EU는 90년대부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제 EU 텍사노미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쉬운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 논의와 우리의 그 학계의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나 우리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 탄소중립기본법처럼 그러한 개별 이슈에 대한 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임워크, 공시와 평가에 대한 프레임워크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별 항목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까지도 많이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발 때도 왜 산업안전보고법이 있는데 뭘 또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또 법을 해가지고 옥상 옥이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법은 이렇게 많이 되면서 집행력에는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갖고 그런 부분들도 환경도 이때까지는 집행이 많이 안 된다라고 환경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이 집행의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텐션이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법은 조금 더 그런 거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법은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논의의 대상이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ESG가 준시장 경영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죄송합니다. 모니터링하고 자 빨리 그네요. 모니터링하고 그런 거 하던데요. 이 부분에 시장이 이제 감시를 하고 이게 시장이 이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공시를 하는 걸 통해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공시를 하면 이제 감시가 되고 그 시장이 두 번째로는 공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정보를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공시 부분은 좀 더 많은 이런 개별에다 새로이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후에서는 나와 있듯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저희에게 맞는 공시 프레임워크 지금 올해 초에 만난 이제 금융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성 있는 정보를 해서 좀 ESG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이 취지대로 이해관계자들과 기업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하고 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장을 감시한다는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시간을 감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눈치를 채시고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프레임워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공시와 평가에 대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길곤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ESG 관련해서 오늘 여러 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오늘 강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배경들이나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서 그 큰 흐름도 알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제가 정책학과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보기 좋은 정책,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그 정책이 가장 위험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규범성에 혹해가지고 그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ESG가 아마 또 대표적인 예가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악마의 변호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장에서의 자율적 투자 기준이 이제 정부의 규제의 대상으로 이제 전환될 것이냐. 사실은 이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자율적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최소한에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한국은 ESG가 변형돼서 결국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규제 형태로 갈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뭐 몇 조, 수십 조의 돈이 들어갔는데 공공기관에 그게 투입돼가 그것의 사회적 가치를 강요해서 결국에 얻은 게 뭐냐라고 하는 이 비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정부는 이제 아마 ESG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이제 규제하는 도구로서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천은 사실은 시장 지향적 자율적 결정인데 왜 그게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정부 개입의 그 정당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성급하게 규범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제적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자, 이유도 그렇게 가고, 뭐, 다른 나라도 가니까 우리가 줄여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그게 그 방향이 왜 맞느냐라는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그렇게 그냥 단순히 정부가 시키니까, 뭐, 그 이유가 시키니까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될 문제는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철강 산업의 비효율성, 이산화탄소의 비효율성은 유럽의 국가가 훨씬 높습니다. 한국의 포철이 훨씬 철강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잘못한 건데 한국이 이제 그걸 줄여야 되는 거죠. 제조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그 수많은 비효율적인 농업 국가들, 농가들이 사실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다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느냐. 결국 이게 unfair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 unfair 게임이 이제 disguise 되는 거죠. 이 환경이라는 거, 규제라는 이름, 어떻게 보면 ESG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있는 정치 경제학적 모습을 가지고 규제에 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SG를 마치 이게 근거국조 같이 생각하는데 수많은 CSR이나 또는 그 사회적 책임에 관련돼 있는 그것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왜 그 중에서 수많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왜 ESG만 그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CSR 얘기할 때 결국 수많은 논문들이 논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경제적 가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다시 회귀했던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 중에 굳이 왜 ESG일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SG 효과에 대한 신화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돌을 던져가지고 두 마리의 새를 잡을 수 있다라는 아주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자, 사회적 가치도 ESG도 달성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경제적 효율성. 글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실증 연구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수많은 연구들이 장기 투자에서 효과성이 있다? 글쎄요. 장기 투자의 효과성은 ESG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다 했겠죠. 장기 투자에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뭐 다른 재무적 투자 요인들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개선된다는 경험적 증거도 찾기가 어렵다. 소비자의 영향력. 소비자가 그렇게 스마트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막 ESG가 아까 이제 워싱 같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환경 마케팅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수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페어 트레이드라든지 수많은 환경 운동들 중에서 적지 않은 것들이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성을 따지지 않고 환경 마케팅 형식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기관 투자의 영향력. 저는 여기에 definitely yes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치 경제학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회계사들이나 기관 투자들은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투자를 이제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익이 없었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 공시를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관 투자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나무다란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비트레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당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 집단들의 핵심 중에 이 기관 투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여기뿐만 아니라 VBA라고 해가지고 이제 Value Balancing Alliance라고 이제 독일 유럽 쪽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큰 진전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선언들은 많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다라는 교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똑같은 기업에 대해서 투자 기준들이 다 달라가지고 ESG 평가 등급이 다 다르더라.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다고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ESG에서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왜 수많은 가치 중에서 그 ESG라는 가치가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 특히 이제 그 G라고 하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가치가 더 좋은 가치인지, S라는 거에서 어떠한 세부적 가치가 더 좋은 가치인지 과연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특히 그것을 계량화하고 그다음 측정 가능한 수준을 만든다는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도 동의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화를 이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가서 이게 더 규범적인 것들이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마치 이런 걸 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사회적 가치 투자 그 기준을 세웠을 때 제일 투자가 많이 드는 데가 오히려 대기업이었습니다. 삼성기업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사실 사회적 투자에 가장 적합하게 그런 기준을 맞추지 중소기업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그 ESG를 못한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 이제 영국 같은 경우 19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꺾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다른 국가들 간에서 동일한 환경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공정한 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의 부담을 지우지 말고 사람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걸 해라고 하는데 이미 ESG 자체가 이제 압박이 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민간 기업의 거버넌스와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즉 이게 지금 ESG가 민간 쪽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뭐냐면 E는 어떻게 돈 때려가지고 하겠는데 S나 G 쪽은 자기들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G 쪽에서 특히 거버넌스, 공공기관에서 거버넌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사실 거버넌스의 제일 큰 핵심은 누구냐면 그 주무부서거든요. 그 주무부서가 다 흔들고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주무부서는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ESG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사회적이란 말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거의 한 30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이미 인베딩이 돼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도대체 무슨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그 ESG를 그렇게 보편적 가치로 오해하고 규제를 할 때는 결국에는 이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선진국이나 또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 일부의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이익에 ESG가 잘못 악용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환경도 싫어하고 뭐 그런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참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만 추구하면 세상이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퍼시라고 하는 어떤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주주자본주의가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을 것 같아도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소비자들을 생각하고 다른 정치 집단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 최소한의 어떤 그 활동들, 우리나라가 추구해왔던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고려한다면 ESG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지나치게 정부가 강조해 나가면서 또 그것을 회사법이나 이런 그 각종 제도에 그것들을 이제 투영시켜가지고 규제하는 거,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그 반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ESG가 좀 국제정치적인 혹은 정치경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도발적인 그런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ESG 토론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정말 좋은 토론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고 정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우리 플로어나 온라인에서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두 분 좋은 토론해 주셨는데 정준혁 교수님 마지막.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토론 너무 좋았고요. 저 사회자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제가
이걸 발표하면서 들었던 토론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일 문제가 저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열풍 얘기를 제가 발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나온 거고 그 나름대로 나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도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거랑 유럽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그 EU 지역에서 했던 무슨 그 여론조사를 봤는데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가 난리 났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가장 큰 위기 1번은 환경이다. 코로나가 2등이었고 그 정도로 이제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랑은 조금 또 인식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측면이 아주 많이 작용을 한 건 분명한데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도 그건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ESG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하에서 추진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아까도 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CSR 때부터 여전히 기업의 퍼포먼스가 CSR과 미치는 영향 그런 엠피리컬 스터디들은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좋다는 것도 있고 아니라는 것도 있고 혼재가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그런 고민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약간은 좀 폭력적인 그런 모습도 좀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SG 관련돼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ESG 안에 여러 가지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환경도 기후변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S도 양성평등 외에도 인권, 아동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해라라는 거는 우리가 애들한테 너 저 올백 맞아 와라 약간 이런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사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게 뭐냐 그거부터 한두 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미세먼지랑 산업안전이 그래도 제일 국민적인 공감대가 제일 큰 부분이 아닐까. 미세먼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아주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몇 개를 조금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 시간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 부익부 빈익부 문제도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스터디들이 많이 나옵니다. ESG 성과가 좋은 데들이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스터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퍼포먼스 좋은 기업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ESG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일 모레 도산하게 생겼는데 ESG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 지금 자금이나 이런 것도 ESG 등급이 좋은 회사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럼 당장 무슨 관련된 팀도 만들고 외부 컨설팅도 받고 한 몇 억씩 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이쁘게 만들고 이래야지 사실은 투자를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ESG로 인한 이제 부익부 빈익빈 그다음에 one size does not fit all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불고 있는 ESG 열풍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와 좀 맞지 않는 부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각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발표를 해주신 정준혁 교수님, 또 김혜성 변호사님, 고길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1014회 정책지식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